자, 그럼 이제 뭐 1장 투자의 이해 부분은 안 나올 수도 있고, 뭐 나온다면 한 문제 정도 나올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는데, 개념 정립하는 정도로만 이제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저축과 투자의 차이, 투자 설계 중요성,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간단하게 훑어보시는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나온다면, 금융상품의 이제 법률에 따른 분류 체계, 그다음 투자 위험, 이런 것들을 우리 살펴보시면 되겠죠. 그런 내용 이제 보실 건데요. 자, 일단 금소법에 따라서 상품을 분류할 수 있어요. 금융 상품을. 우리 금소법에 따르면 어떻게 분류가 됩니까? 예금성, 대출성, 투자성, 보장성,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 금소법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가 된다. 그죠? 그럼 우리 투자 설계 입장에서는 뭐 예금성 상품하고 투자성 상품 위주로 이제 보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투자성 상품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가격 변동에 따라서 수익률이 자꾸 이제 변동이 되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실적 배당 상품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구분할 수 있다. 자, 두 번째는 세제 혜택에 따라 이제 분류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금융 상품에서 생기는 소득이 뭐예요?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묶어서 이제 금융 소득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금융 소득에서는 우리 세금이 소득세 14%, 그다음에 거기다 이제 10% 부과되는 지방소득세 1.4% 해서 총 15.4%의 세율로 이제 원천 징수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많이들 아시겠지만 금융소득이 얼마?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면 15.4%가 아니라 이제 그 누진세율로, 그죠? 누진세율로 과세가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뭐 이런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좀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비과세 상품이라든가 분리과세 상품이라든가 이런 세제 혜택을 주는 그런 상품들을 잘 선택을 해서 혜택을 보는 게 좋겠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그런 상품을 잘 골라서 혜택을 이제 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그 ISA, 그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하는 건데, ISA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거든요. 물론 이제 서민형이라든가 농어민형 같은 경우는 400만 원까지가 이제 비과세죠. 그러면 요 한도 금액을 넘는 금액은 뭐예요? 요거는 분리과세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수익이 이제 그 9% 지방소득세 포함하면 9.9%로 이제 분리과세가 되니까 일정 금액까지는 비과세, 넘는 금액은 뭐 그 분리과세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연금 계좌 일정 한도 이내에서 납입하는 금액은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거죠. 일정 한도가 연금저축 600, 그 다음에 연금계좌 전체를 통해서 900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일단 그 연간 1200만 원까지는 3.3에서 5.5%까지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세율로 이제 분리과세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2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15%로 그러니까 지방소득세 포함하면 16.5%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방소득세 포함하고 여기는 지방소득세 제외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자분이 좀 약간 일관성이 없는데 어찌됐건 간에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렇게 세제 혜택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가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예금자 보호 대상 여부에 따라서도 이제 분류할 수 있죠. 그죠? 예금자 보호는 뭡니까? 금융기관이 망한 거예요. 영업정지라든가 파산이라든가 예금을 못 주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고객들 보호를 위해서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뭐 그 예금과 이자에 대해서 일정한 금액 한도로 예금보험공사가 지급하는 금액이죠. 그래서 요거는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서 1인당 최고 세전 5천만 원까지 지급 보장이 되는 거고요. 여기 이제 외야 예금 포함하고요. 동일 금융회사 내에서 예금자 1인이 받을 수 있는 총액입니다. 그래서 한 회사에 5천만 원이라는 거. 자, 그런데 우리 DC형 퇴직연금 계좌하고 IRP 계좌에서 예금자 보호 대상 상품에 이제 가입을 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예금자 보호 대상 상품과 별도로 5천만 원이 별도로 적용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ISA 계좌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그 퇴직연금 계좌 별도로 다른 금융 상품과 합산해서 5천만 원 한도가 적용되는데 요건 이제 요것도 별도로 하는 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금융투자 상품. 자, 금융상품 중에 금융투자 상품을 끄집어내서 이제 보는데 금융투자 상품은 말 그대로 투자성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 자본시장법에서 보면요. 이런 것들을 금융투자 상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 이익을 얻거나 아니면 손실을 회피할 목적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현재 또는 장래에 특정 시점에 금전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게 되는 어떤 권리.
그 다음에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것, 이걸 금융투자상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요건은 충족하더라도 일단 권리가 아닌 실물자산 등은 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되죠. 실물자산이니까 금융상품이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CD, 그죠? 관리형 신탁, 그다음 주식 매수 선택권 뭡니까? 주식을 살 수 있는 선택권이죠. 스톡옵션, 그죠? 이런 것들은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다라는 거 같이 체크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변액보험은요, 보험상품이잖아요. 그죠? 근데 펀드에 투자하는 보험이에요. 자, 그러니까 요 위의 조건을 모두 다 충족한단 말이죠. 그래서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소법에서는 금융투자상품이라는 표현 대신에 투자성 상품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죠. 우리 앞에서 이제 보셨죠. 그래서 우리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상품뿐 아니라 연계투자, 즉 P2P 투자라고 하는 거하고 투자성 있는 신탁계약, 그리고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 일임계약까지 이제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금융투자상품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일단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구분하는 거죠. 그렇죠? 자,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구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증권이라고 하는 금융투자상품 자체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발생할 손실이 투자 원금 이하인 금융투자상품. 그러니까 얘는 원금 손실만 가능한 게 증권이고요. 파생상품이라는 것은 손실이 원금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 투자했는데 최대 손실이 100만 원이야. 그럼 증권이에요. 내가 100만 원 투자했는데 손실 1000만 원도 볼 수 있고 2000만 원도 볼 수 있어요. 100만 원밖에 투자 안 했는데. 그런 것들이 파생상품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 그럼 증권인데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파생상품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증권은요. 증권은 이렇게 분류합니다. 6가지로. 그죠?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이렇게 6가지 형태로 분류를 하는데요. 자, 채무증권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채권입니다. 채권. 그러니까 국채, 지방채, 특수채, 사채, 기업어음 뭐 등등 지급 청구권이 표시가 된 거죠. 그죠?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분증권은요. 주식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주권, 신주인수권. 그죠? 출자 증권, 출자 지분.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출자 지분이 표시된 게 지분증권입니다.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채무증권은 채권이고요. 지분증권은 주식입니다. 자, 그럼 수익증권은요? 펀드 생각하면 됩니다. 펀드. 그래서 금전 신탁의 수익증권, 투자 신탁의 수익증권 등등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펀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투자계약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요. 자, 주로 타인이 수행한 이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라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거. 요건 이제 세금 설계 쪽에 가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하고 B하고 자, C하고 3분의 1씩 투자합니다. 이렇게 투자했어요. 그런데 A하고 B는요. 둘이서 같이 일을 해요. 공동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A는 뭐 관리를 맡고 B는 뭐 영업을 맡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일을 하는데 자, C는 뭐 운영에는 참여 안 해요. 투자만 한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수익이 나오면 수익을 C한테 배분해 줍니다. 이게 투자 계약증권이에요. 그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 투자 계약증권으로 뭐 최근에 유명했던 거는 뭡니까? 음원 IP 사업에 투자하는 거 많이 이제 들어보셨죠? 우리 TV 광고에 막 윤종신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음원 IP 투자하는 거 뭐 많이 광고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투자 계약증권 범위에 이제 속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파생결합증권은 뭐 기초자산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뭐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이제 변동과 연계해서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지급금액이나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뭐 지수가 바뀐다거나 가격이 바뀌면 여기에 연계된 방법에 따라 내가 미리 정해진 방법으로 수익을 받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 파생결합증권은요. 이게 증권이잖아요. 파생이 결합된 것이지 파생상품은 아니죠. 그죠? 우리 파생상품은요. 내가 투자한 원금보다 더 많이 손실을 볼 수 있는 게 파생상품인데 파생상품이 결합된 증권이에요. 얘는 100% 손실밖에 안 봐요. 아무리 많이 봐도. 그러니까 파생상품 제외, 그 다음에 조건부 자본증권 제외,
전환사채나 신주 인수권부 사채 제외. 얘네들은 여기 채권이죠. 얘네들은 채권이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보면 자, 채무증권은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부 사채, 그 다음에 조건부 자본증권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조건부 자본증권이나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채권이고요. 파생상품은 증권이 아니죠, 아예. 그죠? 그래서 그거 잘 구분하시고, 이게 이제 파생결합증권의 최대 손실액은 원금이니까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파생상품은 파생결합증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잘 체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파생상품을 좀 볼게요. 자, 파생상품은 우리 장내 파생상품과 장외 파생상품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눠볼 수가 있죠. 그죠? 장내 파생상품은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죠? 정형화된 시장 내에서 거래가 되는 거고요. 장외 파생상품은요, 거래소 밖에서 1대1로 계약 상대방 간에 1대1 계약으로 만나서 거래하는 게 장외 파생상품입니다. 그러면 사실 거래소에선 정형화되어 있으니까 그 거래소가 말하자면 가운데서 중개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안전하죠. 그런데 장외 파생상품은 거래소 밖에서 1대1로 만나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죠. 그렇죠? 자, 이제 보시면 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라고 있죠. 그렇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일단 최대 원금 손실 가능 금액이 원금의 몇 프로? 120%를 초과하는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위험평가액이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는 파생상품 펀드 등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숫자 120%, 20% 정도 좀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고난도 파생상품 같은 경우는 금소법상 적합성의 원칙이라든가 적정성의 원칙을 준수하는 것과 별도로 자본시장법상 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 위험 이런 것들을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 설명서를 별도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같이 좀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